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핵심 주제는 이번에 방사청에서 공정위에 문의한 공동개발의 단합 문제에 대한 회신이 공정위에서 와서 사실상 KDDX 사업은 공동개발로 가게 될 거라는 이야기와 그리고 또 드디어 폴란드에 대한 K9 자주포 1차 공급분에 대한 납품이 끝났다는 이야기도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도 핵심은 바로 이번에 카이가 방사청과 KF21 보람의 블록2에 대한 정식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핵심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좀 재미있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일본이 유럽의 방산투자 프로그램인 SAF의 자금을 신청했다고 하네요. EU의 매체인 우크린 포럼의 보도에 따르면 SAF의 자금을 받기 위한 정식 신청서를 일본에서 제출했다고 하네요. 이 이야기는 EU의 집행위원인 톰 레이니어 의원에게서 나온 이야기라고 하고요. 물론 이 자금은 EU 회원국이 아니라고 해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우선 캐나다가 받기로 했고 그리고 영국도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협상 중인데요. 최근에 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으니 분명 EU 회원국이 아니라고 해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영국이나 캐나다는 다 백인 국가여서 그러려니 했는데 일본이 이 자금을 신청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고요. 더 재미있는 점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와 터키도 이 자금을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냈고 EU에서는 터키와 우리나라의 신청서도 검토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일본보다도 더 빨리 신청서를 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알겠지만 이 자금은 부품의 35% 이상, 그리고 전체 비용의 65% 이상을 EU 회원국이나 우크라이나에서 조달하는 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이 자금을 신청했다는 건 우리가 EU에서 무언가 구매를 해올 거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 자금을 받아서 EU에서 무엇을 구매할 건지도 궁금하고요. 물론 65%라는 기준은 어디까지나 EU 회원국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자금을 신청한 비회원국은 별도의 협상을 통해서 EU에서 장비를 조달해야 하는 비율을 낮출 수는 있기는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웃기는 이야기이지만 우리나라도 EU의 방산투자 정책자금인 SAFE를 받기 위해서 신청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영국의 BAE 시스템과 KF21용 피하 식별 장치를 공급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공급받게 되는 피하 식별 장치는 AN/APX127V1CIT라는 모델이고요. 이번 계약 규모는 1100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대략 150억 정도의 규모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보면 왜 우리가 갑자기 영국 기업에게서 피하 식별 장치를 구매하나 궁금해하실 텐데요. BAE 시스템은 영국보다 미국에서 더 많은 사업을 하는 회사로 이번에 우리가 공급받는 피하 식별 장치도 미국의 텍사스주 오스틴과 뉴욕주의 그릴론에서 생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피하 식별 장치 자체가 지금 미국 공군에게 납품되는 모델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의 KF21에는 미국의 전투기와 동일한 피하 식별 장치가 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한화 시스템에서 보잉과 F-15EX에 대한 다기능 전시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네요. 다기능 전시기라는 건 쉽게 이야기해서 조종석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이고요. 물론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미국 전투기의 핵심 부품을 공급하는 성과를 거둔 건 사실인데요. 아마 이 이야기를 하는 다른 유튜버들은 우리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이야기하고 끝내겠지만 솔직히 사실상 보잉이 이번에 우리에게 다기능 전시기를 구매하는 건 절충교역의 일환이죠. 당장 우리는 F-35 전투기 1차 구매 때는 각종 전투기 관련 기술을 절충교역으로 받아서 그걸 가지고 KF-21을 개발했고요. 그리고 F-35 2차 계약 때는 절충교역으로 우리나라 내 F-35 정비창을 확보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KF-16의 개량 사업 때는 KF-16에 탑재되는 임무 컴퓨터의 소스코드를 절충교역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겠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3조 원이 넘는 비용을 들여서 F-15K의 개량 사업을 진행 중이고 그럼 이번에는 절충교역으로 보잉이 무엇을 해주나 했었는데요. 결론은 절충교역의 일환으로 우리의 디스플레이를 구매해주는 겁니다. 물론 이거 가지고는 3조 원이 넘는 금액에 대한 절충교역을 전부 충당할 수는 없고요. 아마 핵심 절충교역 대상은 F-15EX에 대한 소스코드 공급이 될 것입니다. 솔직히 F-35는 우리가 마음대로 건들지도 못하는 기체이니 F-35에 대한 소스코드는 우리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KF-16과 F-15K에 대한 소스코드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간단한 MRO나 아니면 무장통합을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 개량 사업 때는 이 두 기체에 대해서는 소스코드를 받아오는 게 대부분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도 소스코드를 받아오겠지만 그 일부는 우리나라에 장비를 구매해주는 거죠. 그래도 이게 어디입니까? 보잉이 절충교역의 일환이라고 해도 우리 장비를 구매해주는 건 그만큼 이 장비가 F-15EX에 탑재할 만큼의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KDDX 사업에서 현대와 한화의 공동건조가 단합이 아닌지에 대한
유권 해석을 방사청에서 공정위에 요청했었다고 제가 전했는데요. 그런데 공정위에서 그에 대한 회답을 했는데요. 공정거래법 제116조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함께 사후 판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답을 공정위에서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사업이 끝난 다음에 판단한다는 이야기로 이것에 대한 해석도 뭐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디는 공동개발이 안 된다는 의미라고 해석을 하는 것도 있고 어디는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도 해석이 제각각인데요. 현재로서는 공동개발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그래서 KDDX 사업은 이번 달인 12월 22일에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더해서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방사청장이 복순학찰제에 대한 언급을 했고 대통령도 그것에 대해서 크게 반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공동개발로 확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공동개발로 가면 현대와 한화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나누어야 할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개발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요. 지금은 사실상 대통령의 이야기도 있고 해서 수의계약은 완전히 불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수의계약도 불가능해진 지금 시점에서는 공동개발도 안 되면 경쟁입찰로 가야 하는데 문제는 경쟁입찰로 갔을 때의 행정 절차도 지금 마련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100% 기본 설계를 한 회사가 수의계약으로 상세 설계와 초도함 건조를 했기 때문에 수상함에 대한 경쟁입찰에 대한 절차 자체가 우리나라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마련하는데도 못해도 반년 이상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동개발을 결정하고 두 회사가 어떤 부분을 어떻게 나누느냐를 협의하는 시간이 오히려 경쟁입찰로 가서 경쟁입찰 절차를 마련하는 시간보다 더 짧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공동개발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아무튼 어찌되었든 분명 공동개발로 가게 되면 두 회사가 어느 부분을 어느 회사가 개발할지를 두고 또다시 협상을 하기는 해야 하지만 원래부터 처음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도 공동개발도 실질적으로 개발의 주체는 기본 설계를 한 현대가 하게 되고 한화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되었었기 때문에 아마 현대가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공동개발로 가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설계는 현대가 함성건조는 1번함과 2번함을 각각 현대와 한화가 건조하는 방식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이게 벌써 몇 번째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 아무튼 어떻게 보면 다행히 미국의 차기 호위함 사업은 미해안경비대의 레전드급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니 KDDX는 당장은 미국의 차기 호위함 후보로 올릴 필요는 없어 보이니 나중에 레전드급의 한계로 인해서 미국이 레전드급을 기반으로 하는 호위함보다 더 뛰어난 호위함을 찾으면 그때 미국에게 KDDX를 제안하면 되니 레전드급이 선정되어서 우리가 KDDX를 개발할 시간을 벌었으니 차라리 잘 되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트럼프가 골든플릿, 그러니까 황금함대 계획을 정식으로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그 정확한 내용은 저는 파악하지 못했고요. 다만 기존의 300척 군함에 더해서 각종 무인함이나 수상함의 추가 건조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한마디로 말해서 기존의 미국 함대의 규모보다도 더 함대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라고 하니 당연히 트럼프의 황금함대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우리의 도움이 무조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의 황금함대는 속칭 크고 아름다운 함선이라는 대형 순양함급 함선과 그리고 이 함선을 지원할 대량의 호위함급 함선으로 구성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대형 순양함급 함선은 미국 내에서 건조하려 할 것이고 대량의 호위함은 우리가 건조하게 될 거라고 보고요. 솔직히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아마 속칭 크고 아름다운 함선이라는 트럼프의 대형 함선 건조 계획은 트럼프의 임기가 끝나면 취소될 것이고 결론은 우리가 만들어주게 되는 작은 호위함들이 미국 해군의 주력함이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마 미 해군의 함대에 있어서 갈수록 호위함의 중요성이 부각될 것이고 그래서 절대로 지금 채택한 미국 해양경비대의 레전드급으로는 미 해군은 만족하지 못할 것이고 아마 그때 우리 KDDX에게 기회가 오겠죠. 그리고 흑표 전차 1차 납품 완료에 이어서 이번에 K9 자주포의 폴란드에 대한 1차 납품도 완료했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는 폴란드와의 1차 K9 자주포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이번에 마지막 운송분 12대의 운송을 끝냄으로 인해서 1차분 212대에 대한 납품을 끝냈다고 하고요. 현재 우리는 이미 2차분 152대에 대한 납품 계약을 폴란드와 체결했으며 재미있는 점은 2차분 초도 물량의 납품은 올해 안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에 보낸 12대의 차량 말고 올해 12월 달에 2차분 1차 물량 6대에 대한 납품 계획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2월에 이루어지는 납품으로 K9A1에 대한 납품은 끝나고요. 내년부터는 K9PL을 공급하게 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K9A2 자주포의 납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전 세계 최초로 K9A2 자주포를 수령하는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K9A2가 어떤 자주포인지 아시죠?
과거 우리가 영국에 제안했던 자주포로 완전히 새로운 자동장전 장치와 둔가마 모듈형 장약을 사용하는 신형 모델로 폴란드는 이 모델을 우리나라 군대보다도 더 빨리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군대는 K9A2를 신규로 생산하지는 않고 기존 차량을 개량하는 형식으로 배치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폴란드에 대한 K9A2 자주포의 공급이 시작되고 이번에 첫 공급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24대 K9A2 그러니까 K9PL을 공급하게 되고요. 나머지 물량인 122대는 2027년에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2차 물량이 끝나면 우리 한국에서 직접 제작한 K9에 대한 납품은 끝나게 되고 그러면 우리는 폴란드와 K9 자주포 3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고 3차 계약은 폴란드 현지에서 K9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차 물량은 전량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을 한다고 하고요. 참고로 3차 물량으로 계획된 수량은 308대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1차부터 3차까지 총 672대의 K9 자주포를 폴란드에 공급을 하게 되고 이게 폴란드 포병 전력의 핵심이 됩니다. 분명 폴란드도 자체적으로 개발한 크랩 자주포가 있기는 하지만 물론 크랩은 차대는 우리나라의 K9 차대이고 포탑은 영국의 AS90 자주포의 52구 경장 모델 포탑이어서 말로만 폴란드 자체 자주포이지만 아무튼 폴란드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크랩 자주포는 지금 현재 60문을 폴란드가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152문을 생산할 생각이라고 하고 그래서 총 도입 수량은 212문으로 폴란드가 도입하는 우리 K9 자주포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뭐 당연한 게 이 크랩 자주포는 생산 속도도 엄청나게 느리고 가격도 우리 K9의 2배가 넘는다고 하니 사실상 폴란드 입장에서는 크랩을 많이 도입할수록 손해죠. 더욱이 겨우 우리의 K9A1 자주포와는 크랩이 비교 대상이 되지만 K9A2로 넘어가면 성능 차이가 너무 급격하게 나서 솔직히 가격은 더 비싸면서 성능은 훨씬 떨어지는 게 크랩 자주포라. 아마 폴란드 군비청 입장에서는 최대한 크랩 자주포의 도입 수량을 줄이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에서는 명실상부하게 우리의 K9 자주포가 주력 자주포가 되고 또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수량의 K9을 보유한 국가가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년부터 정말 KF-21 블록2에 대한 개발이 본격화되는데요. 카이에서 방사청과 KF-21에 대한 추가 무장 시험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번 계약 규모는 6,859억 규모라고 하고요. 이번 계약은 2028년 12월까지입니다. 결론은 이번 계약은 바로 방사청과 카이가 KF-21 보람의 블록2의 정식 개발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하는 건 그럼 KF-21 블록2의 개발비가 6,859억이냐라고 했을 때 이건 어디까지나 카이와 방사청이 계약한 금액이고요. 결론은 KF-21 블록2의 개발의 핵심은 공대공 전투 능력만을 가지고 있는 KF-21에게 지상 공격 능력도 부여하는 사업이고 당연히 그 개발의 핵심은 역시 지상 공격 무장의 통합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 시험을 하려면 당연히 실물 무장이 있어야 하고 이 실물 무장은 카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구매 계약을 통해서 업체들로부터 방사청이 구매를 해서 카이에게 전달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KF-21 블록2의 최종 개발비는 대략 2조 원에서 3조 원 정도로 추정되고요. 그리고 결론은 이번 계약이 2028년 12월까지라는 건 우리의 KF-21 블록2의 개발이 2028년 12월까지라는 소리입니다. 분명 여러분은 KF-21 블록2의 개발이 원래는 2028년까지였는데 1년을 앞당겨서 2027년까지 개발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가 이미 오래전에 설명을 해드렸고요. 결론은 철룡 미사일의 개발 지연과 그리고 수출 문제 때문에 KF-21 블록2의 개발은 총 3단계로 나누어서 이루어지고 1단계가 2027년까지 완성이 되고 1단계에서는 제이담 유도폭탄과 페이브웨이 레이저 유도폭탄 그리고 KGGB 등이 통합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한 상태입니다. 다른 무장의 통합 일정은 저도 모르겠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통합되는 무장이 철룡입니다. 철룡은 2028년에 3단계의 통합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바로 KF-21 블록2의 공동개발국은 없다는 점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여기저기서 폴란드가 블록2 개발에 참여한다더라 아니면 UAE가 블록2에 참여한다더라 하는 소리를 들으셨을 텐데요. 결론은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블록2의 개발에는 공동개발국의 참여는 없다는 게 확실해졌습니다. 심지어는 KF-21 블록1을 공동개발한 인도네시아도 블록2의 개발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발은 KF-21의 공대지 능력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라 A사 레이더와 각종 항전 장비에 대한 공대지 능력도 개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암남 미사일의 통합도 빠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는 암남 공대공 미사일에 대한 통합도
블록2의 개발 계획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최소한 카이는 암남을 통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암남 통합이 완전히 포기되었다고는 지금은 속단을 할 수는 없고요. 결론은 카이가 암남 미사일을 통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암남 미사일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암남 미사일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미국 업체는 KF-21에 대한 암남 통합을 자신들이 직접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정말로 미국 업체에서 KF-21에 대한 암남 통합 작업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카이와의 계약에 이게 빠져 있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은 사실상 카이가 직접 암남 미사일을 KF-21에 통합하는 건 당분간 물 건너간 것 같고 이제는 과연 미국 업체가 암남을 통합하는 건지 아니면 이번에는 암남 미사일의 통합이 빠지는 건지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번 계약으로 KF-21 블록2의 개발은 우리나라가 단독으로 한다는 점이 명확해졌고 최소한 카이가 암남 미사일에 통합을 하지 않는다는 건 확실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방부에 대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도 대통령도 공대공 미사일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결론은 대통령은 국산 공대공 미사일이 없어서 우리 전투기의 판매에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고 했고 답변자들은 국산 공대공 무장이 2035년이면 완성된다고 했는데요. 솔직히 대통령은 군사 전문가나 군인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2035년에 완성된다는 건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단거리뿐만 아니라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개발해야 하고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사실상 언제 개발될지 불확실하다는 걸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어떤 누군가가 우리의 전투기의 공대공 미사일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대통령에게 알려준 것이고 그 뜻은 이미 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사람이 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세계 최강의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만들기 전에 그 중간을 메꿀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원래는 그게 암남이었는데 KF-21에 대한 암남 통합 가능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제발 잘 해결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KDDX는 방사청장이 직접 대통령에게 공동낙찰 이야기까지 했기 때문에 사실상 KDDX는 공동개발이 확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트럼프의 황금함대 계획이 실제로 가동이 되면 우리나라에 대한 군함 건조를 미국도 승인해 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드디어 KF-21 보라매의 블록2의 개발이 시작되는데요. 역시 지금 KF-21 블록2의 개발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공대공 무장과 천령일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지만 특히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사실상 언제까지 개발된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의 KF-21 블록2에 개발하려는 천령 미사일의 개발 지연으로 인해서 늦어지게 되었고 2028년까지 완성된다는 천령의 개발 일정이 더 밀리게 되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이번에는 아무 문제 없이 천령이 무사히 완성되길 기원해봅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번에는 정말 아무 문제 없겠죠?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